실화 범죄 사건, 폐가에서 발견된 시신. (2016년 4월 18일) 허베이성 싱타이시 외곽에는 희미한 햇살이 드리워져 있었다. 67살의 왕씨 노인은 먼지 가득한 길을 힘겹게 걸었고 그가 주운 고물 때문에 거친 삶의 자루는 덜그럭거렸다. 그에게 이것이 삶이었다. 도시의 부스러기를 주워 몇 푼의 돈과 바꾸는 것. 그의 눈은 재빨랐고 땅바닥을 훑으며 플라스틱 병이나 금속 조각 하나 놓치지 않았다. 이 외곽 지역은 도시의 꿈이 쓰러진 곳이었다. 버려진 공장, 어수선한 공사장, 모든 것이 기름과 쓰레기 냄새에 잠겨 있었다. 왕씨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고독에 익숙했고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헤매는 긴 날들에 익숙했다. 오늘 그는 익숙한 길을 지나갔고 시선은 폐허 더미를 스쳤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마치 이 황량한 풍경의 일부인 듯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바람결에 불쾌한 악취가 실려왔다. 그는 코를 킁킁거렸고 들고양이나 죽은 개의 사체련이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계속 걸었고 자루는 어깨 위에서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막연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왕씨는 걸음을 늦추었고 점점 더 심해지는 악취에 코를 찡그렸다. 싱타이 외곽의 공기가 원래 향기롭지는 않았지만 이 냄새는 확연히 달랐다. 시큼하고 무겁고 마치 죽음이 어딘가에 도사리는 듯한 냄새였다. 그는 멈춰 서서 심호흡하며 냄새를 구별하려 애썼다. 동물 사체겠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곳에서는 들고양이나 떠돌이, 개들이 굶어 죽거나 채 치여 죽어 햇볕 아래 퉁퉁 부은 사체를 남기곤 했다. 그는 많이 봤고 이상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 냄새는 끈질기게 그를 따라붙었고 속이 약간 메스꺼워졌다. 그는 생각을 떨쳐내려 손을 휘젓고 계속 걸었다. 길은 잡초가 길까지 무성하게 자란 빈토로 이어졌다. 악취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고 같았다. 왕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앙상한 나무 그림자와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만 보일 뿐이었다. 분명 이 근처일 텐데.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탓에 이상한 일에 무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고 마치 본능이 뭔가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자루를 꽉 쥐었고 시선은 앞에 있는 폐건물에 고정되었다. 악취는 마치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듯 유혹적이면서도 두려웠다. 폐건물은 거대한 콘크리트 뼈대처럼 부서져 있었다. 녹슨 철골이 벽돌 파편 더미 사이로 솟아있었고 창틀은 텅 빈 채에 싸늘했다. 그는 문턱을 넘었고 고무 신발 아래 바닥이 삐걱거렸다. 악취가 그를 뒤덮었고 코를 찔렀으며 목구멍을 핥히었다. 그는 마른 기침을 하며 소매로 얼굴을 가렸지만 냄새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더 진하고 깊어졌고 마치 건물 전체가 부패의 숨결을 내쉬는 듯했다. 왕씨는 빈 병이라도 몇 개 주울 요량으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틈새를 통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어둠이 벽을 타고 기어올랐고 그의 발소리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예전에도 이곳에 들어와 고철 조각을 주운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곳이 다르게 느껴졌다. 음산하고 무겁게 악취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그를 이끌었고 폐허가 된 방들을 지나게 했다. 그는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의 손은 자루를 꽉 쥐었고 시선은 숨겨진 구석구석을 살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맞설 준비를 하며 왕씨가 한 방으로 들어서자 악취에 비틀거릴 뻔했다. 그는 멈춰 서서 얕게 숨을 쉬며 앞에 있는 넓고 어두컴컴한 방을 훑어보았다. 천장에 갈라진 틈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내려와 갈라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 끔찍한 냄새의 근원. 바닥 위 먼지와 벽돌 파편 더미 사이에 움직이지 않는 형체가 놓여 있었지만 어둠 속이라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악취는 그에게 달라붙어 모든 땀 구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려 애썼다. 그것은 동물 사체가 아니었다. 고양이나 개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움직이지 않고 뒤틀린 몸이 콘크리트의 차가움 속에 드러누워 있었다. 왕소씨는 마른 침을 삼켰고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그는 찾고 싶지 않았던 것을 찾아냈다. 조금 전의 예감은 이제 끔찍한 현실이 되었고 그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시신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나체 상태의 여성이었고 몸은 잿빛이었으며 부패로 부풀어 있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역겨웠고 왕씨는 눈이 따가워 얼굴을 돌려야 했다. 바리가 떼를 지어 윙윙거렸고 얼룩덜룩한 그녀의 피부 위를 기어다녔다. 그녀의 팔다리는 뒤틀려 있었고 마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듯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고 뒤틀린 살던거리에 불과했지만 책으로 보아 그녀는 젊어 보였다. 아마도 20살 남짓이었을 것이다. 왕씨는 뒷걸음질 쳤고 자루가 바닥에 쿵 떨어졌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귓가에 쏠리는 핏소리가 파리 소리를 압도했다. 그는 죽음을 본 적이 있었다. 사고, 질병. 하지만 이런 식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 시신이 버려진 방식에는 잔인하고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툴게 경찰 번호를 눌렀다. 시신이 있어요. 그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속삭이듯 말했다. 젊은 여자예요. 죽었어요. 불과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싱타이 외곽의 고요함을 갈랐다. 먼지 쌓인 경찰차들이 건물 앞에 멈춰 섰고 황혼 속에서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번쩍였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봉쇄했고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 죽음을 외부 세계와 분리했다. 리 서장 경찰서장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시신을 훑어보며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피해자는 23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여성이었고 나체 상태의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짙은 붉은색 교사르흔이 뚜렷했다. 리 서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감식반에게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음울한 광경을 기록했다. 오늘 덥군. 리 서장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왕씨를 보며 중얼거렸다. 몇 시에 발견하셨습니까? 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이야기했다. 리 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했다. 이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목의 교사른이 유일한 단서였지만 그것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었다. 리 서장은 바깥의 빈터를 내다보며 불쾌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현장은 너무 깨끗했다.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단서가 너무 적었다. 폐건물은 싱타이 외곽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죽음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리 서장은 건물 밖으로 나와 두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웠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잡초와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만 보였다. 감시 카메라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뚜렷한 발자국도 없었다. 감식반은 여전히 안에서 작업 중이었지만 리 서장은 그들이 많은 것을 찾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범인은 아마도 이유가 있어서 이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흔적을 지우기 쉬웠기 때문이다. 리 서장은 다시 기록으로 돌아갔다. 시신에는 신분증도 옷도 신원을 특정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목의 교사르는 교사를 시사했다. 시신 주변의 땅은 메마르고 건조해서 신발 자국이나 타이어 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리 서장은 미간을 찌푸렸고 마치 깨끗하게 지워진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놈은 자신이 뭘 하는지 아는 놈이다. 그는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시신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수사팀은 사방을 샅샅이 뒤지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담배꽁초 하나라도 무엇이든 찾으려 했다. 하지만 건물은 침묵했고 마치 범인의 비밀을 숨기는 듯했다. 리 서장은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이 사건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수첩을 꽉 쥐고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현장이 아무리 깨끗해도 범인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다음날 아침 리 서장은 수사팀을 이끌고 폐건물 근처 마을들로 향했다. 흙길은 논과 오래된 기와집들을 지나 이어졌다. 만약 피해자가 이 근처에 나타났었다면 분명 누군가 기억할 것이다. 리 서장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사진, 시신을 바탕으로 복원한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본 적 없어요. 한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덧붙였다. 아무도 그 여자를 몰랐고 아무도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다. 리 서장은 기록했지만 실망감은 점점 커져갔다. 이 마을들은 작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았다.
낯선 사람은 밤중에 불길처럼 눈에 띌 텐데.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를 기억하지 못했고 아무도 차 소리를 듣거나 공사장 근처에서 수상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 근처 주민이 아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현지인이 아니라면 그녀는 그런 외딴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범인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갔을까? 해가 높이 떠올라 수사팀 위로 뜨거운 햇볕을 쏟아부었다. 리 서장은 길가에 서서 펼쳐진 들판을 내다보았다. 단서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다. 그는 사건이 마치 조각이 빠진 퍼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리 서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범인이 아무리 조심스러웠다 해도 진실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았다. 끈기만 있으면 된다. 4월 20일 희미한 햇살이 싱타이 경찰서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리 형사 형사과장과 법의학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렸다. 창백한 얼굴에 눈이 붉게 충혈된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25살쯤 되어 보였고 낡고 해진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 형사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마치 이 사람의 존재가 리 형사가 기다리던 단서를 가져온 듯했다. 이름이 뭐죠? 리 형사가 펜을 들고 물었다. 장웨이입니다. 젊은 남자가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눈빛을 가렸다. 제 여자친구가 실종됐습니다. 리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고 폐건물 사건의 실마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자친구 엘리우 메이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리 형사는 재빨리 기록했지만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장웨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이 남자는 너무 늦게 왔다. 그리고 그것이 리 형사를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녀 사진 있습니까? 리 형사가 물었다.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열었다. 리 형사는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시신에서 복원한 얼굴과 일치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실종 신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었고 장웨이는 방금 리 형사가 풀어야 할 이야기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리 형사는 경찰서에서 장웨이와 마주 앉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실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리 형사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장웨이는 망설이며 시선을 피했다.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그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리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펜을 내려놓았다. 나흘, 결혼을 앞둔 사람이 사라지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는 의심의 기류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왜 이제야 신고하러 온 거죠? 리 형사의 목소리는 이제 더 차가워졌다. 장웨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다. 저는 그녀가 그냥 저한테 화가 나서 며칠 어디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저희가 다퉜거든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저는 그녀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터져 나왔지만 리 형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직업에서 너무 많은 눈물을 보았고 모든 눈물이 진실은 아니었다. 리 형사는 기록했다. 장웨이는 피해자인지 용의자인지 아직 불분명했다. 그녀가 어디 가는 습관이 있었나요? 떠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나요? 리 형사가 물었다. 장웨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제가 많이 묻지는 않았고요. 리 형사는 그를 보았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흘간의 침묵은 큰 의문점이었고 리 형사는 아무리 깊이 파헤쳐야 하더라도 그 답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차프리 형사는 장웨이를 부검실로 데려가 시신을 확인하게 했다. 이 사람이 맞습니까? 리 형사가 물었다. 장웨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폐건물의 시신은 바로 그의 여자친구 류메이였다. 리 형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히고 있었다. 법의학 보고서는 류메이의 죽음만큼이나 냉정한 세부 사항들과 함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사망하기 전 그녀는 바로 그 폐건물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목에 교사르는 질식사를 나타냈지만 남겨진 생물학적 증거가 새로운 단서였다. 그녀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
뭐 말한 거 없었나요? 리 형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장웨이는 눈물을 닦고 간신히 평정을 되찾았다. 저희 다음 주에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결혼식에 대해 상의하러 절친을 만난다고 잠했어요. 리 형사는 기록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절친이라는 세부 사항을 맴돌았다. 류메이는 어떤 절친도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는 폐건물에 있었다. 어떤 절친이죠? 이름이 뭔가요? 리 형사가 물었다. 장웨이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확실히 말하지 않았어요. 리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장웨이는 류메이의 사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리 형사는 이 사건이 류메이가 숨겨왔던 어떤 구석으로 자신을 이끌고 있으며 그 답은 그녀의 비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리 형사는 류메이의 휴대폰을 들었고 화면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기술팀이 기기의 잠금을 해제했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리 형사의 주의를 끌었다. 대화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름, 칭산, 칭탄, 류메이가 자주 연락했던 온라인 친구였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가 죽기 직전에 보내졌고 마치 사건 속의 붉은 점 같았다. 리 형사는 휴대폰을 들어 장웨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에게 칭산이라는 온라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 있습니까? 장웨이는 화면을 보았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모릅니다. 그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 번도 그녀의 휴대폰을 본 적이 없어요. 리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고 장웨이가 벽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류메이와 결혼을 앞둔 남자였지만 그녀의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그녀가 낯선 사람들과 자주 대화했나요? 리 형사가 물었다.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에는 약간의 짜증이 스쳤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친구 사귀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죠. 리 형사는 메시지들을 훑어보았다. 칭산과의 대화는 몇 달 동안 이어졌고 농담과 대담한 암시로 가득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자극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을 언급했다. 리 형사는 등골이 오싹했다. 류메이는 절친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칭산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그녀를 폐건물로 이끌었다. 칭산은 누구인가? 무해한 친구인가? 아니면 그녀의 목을 조른 범인인가? 리 형사는 기술팀에게 계정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답은 이 메시지들 어딘가에 있었고 그는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리 형사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는 장웨이를 관찰했다. 정말 칭산이 누군지 몰랐습니까? 리 형사가 약간의 의심을 담아 다시 물었다. 장웨이는 이번에는 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몰랐습니다. 그는 반복했다. 저는 한 번도 메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본 적 없어요. 그녀는 자유를 좋아했고 저는 그걸 존중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리 형사는 기록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장웨이는 그가 보이는 것처럼 정말 순진한 걸까? 리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웨이를 관찰했다. 그의 앞에 있는 젊은 남자는 이제 지쳐 보였고 두 손은 마치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친구를 자주 사귀었죠. 맞습니까? 리 형사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장웨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메이는 그걸 좋아했어요. 긴장을 푸는 방법이라고 했죠. 저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그는 잠시 멈췄고 눈빛에는 씁쓸함이 스쳤다. 그녀는 너무 심했어요. 결혼 준비 중인데도 그런 짓을 하다니. 리 형사는 장웨이가 완전히 솔직하지 않다고 느꼈다. 결혼을 앞둔 남자가 약혼녀가 낯선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내버려 둔다. 장웨이가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녀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한 적은 없었나요? 리 형사가 물었다. 장웨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얼굴에 나타난 긴장감은 리 형사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 그는 일어서서 기술팀에게 류메이의 휴대폰 분석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장웨이는 슬픔의 희생자일 수도 있지만 리 형사는 그가 이 치명적인 퍼즐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리 형사는 기술 담당 경찰관 옆에 앉아 류메이의 휴대폰에서 나온 수백 개의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칭산과의 대화가 나타났고 각 줄은 비밀의 조각 같았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대화를 열었을 때 리 형사는 등골이 오싹했다. 류메이와 칭산은 서로 내기를 했다. 그들이 부르던 대로 와일드한 게임이었다. 대담하고 자극적인 말들,
평범한 대화 같지 않았다. 결혼하기 전에 미친 짓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썼어요. 경찰관이 망설이며 큰 소리로 읽었다. 리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고 의자를 꽉 쥐었다. 칭산의 다음 메시지는 더욱 대담했다. 거기서 만나. 아무도 모를 거야. 리 형사는 혈관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거기가 폐건물이었을까? 이 대화는 류메이가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간 것이지만 그 대가는 목숨이었다. 리 형사는 모든 메시지를 인쇄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했다. 류메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칭사는 누구인가? 온라인 친구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한 범인인가? 리 형사는 화면을 응시했고 글자들이 마치 진실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답이 이 메시지들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들이 그를 범인에게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칭산의 IP 주소를 확인해 리 형사가 강철처럼 차갑게 말했다. 당장 그놈을 찾아야 해. 싱타이 경찰서 기술 분석실. 컴퓨터 화면 불빛이 리 형사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었다. 기술팀은 쉬지 않고 칭산 계정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이병 28세. 인터넷에서 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 그는 폐건물에서 멀지 않은 도시 외곽의 한 PC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리 형사는 혈관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잡았다. 그는 강철처럼 차갑게 말했다. 당장 그 PC방 주소 찾아. 리 형사는 시계를 보았다. 자정이 가까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병이 열쇠였고 매 순간이 그가 사라질 기회였다. 기술팀은 이병이 온라인 상태이며 PC방의 한 컴퓨터에서 로그인해 있음을 확인했다. 아직 거기 있습니다. 경찰관이 보고했다. 리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차 준비해. 로그아웃하기 전에 그놈을 잡는다. 싱타이의 밤이 내렸지만 값싼 PC방에 넣은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리 형사는 문 밖에 섰고 특수팀은 조용히 건물을 포위했다. 안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게임 속 비명소리가 혼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리 형사가 신호를 보내자 특수팀이 총을 겨눈 채 들이닥쳤다. PC방 손님들은 깜짝 놀랐지만 리 형사의 시선은 오직 한 구석진 자리, 헤드셋으로 귀를 막은 채 화면 앞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이병! 리 형사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소음을 압도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바로 산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더러운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두 명의 경찰관이 이미 그의 팔을 단단히 잡았고 수갑이 철컥 채워졌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리 형사가 다가가 이병의 머리에서 헤드셋을 벗겨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게임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리 형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류메이 알지? 그렇지?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병은 고개를 저었고 이매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난 그 여자 몰라. 그는 소리쳤지만 공포에 질린 눈빛이 그를 배신했다. 리 형사는 주변을 수색하고 이병의 컴퓨터를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법의학 보고서는 현장에서 수집된 DNA와 이병의 DNA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그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읽어주었고 그에게 반항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특수팀은 그를 차로 이끌었고 경찰차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고 두 손은 수갑에 채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정의의 빛 앞에 드러났음을 알았다. 싱타이 경찰서의 차가운 취조실. 이병은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리 형사는 그의 앞에 섰고 책상 위의 DNA 보고서는 부인할 수 없는 판결문 같았다. 리 형사는 그가 류메이를 살해야 한 동기를 냉정하게 물었다. 이병은 고개를 숙였고 어깨를 떨며 더듬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틴더의 흔들기 기능으로 그녀를 알게 됐어요. 그녀는 대화하는 걸 좋아했고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병은 메시지를 통해 흥미로운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류메이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인정했다. 네, 이병은 자신이 실업자이고 돈도 없으며 하루 종일 PC방을 전전했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를 몰고 예쁜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보며 그는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리 형사는 들었지만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래서 언제부터 계획했나? 리 형사가 물었다. 이병은 자신과 류메이가 이전에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단지 틴더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잠시 망설이던 이병은 한숨을 쉬며 자신이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들, 맛있는 음식, 고급 호텔, 여행 사진 등을 틴더에 올려 다른 사람인 척하며 성공한 부자인 척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병은 완벽한 허세를 부리기 위해 인터넷을 몇 시간씩 뒤져 사진을 골랐다고 말했다. 여자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사진 몇 장이면 그들은 저를 재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호기심 많고 돈을 탐하는 여자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다. 그들은 이병이 PC방에서 사는 실업자가 아니라 흥미로운 남자라고 믿었다. 이병은 젊고 쉽게 믿는 여자들, 특히 돈이나 풍족한 삶을 과시하는 여자들을 노렸다고 말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농담하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완벽한 프로필을 구축한 후 그는 틴더에 흔들기 기능을 사용해 사람을 찾았고 먼저 추파를 던져 신뢰를 쌓은 다음 재물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망설였고 마치 자신의 계획이 부끄러운 듯했다. 류메이는 그가 노리는 특징을 가진 여자였다. 틴더의 흔들기 기능을 통해 이병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가 꾸며낸 완벽한 프로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빠르게 온라인 친구가 되었고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류메이는 이병이 꾸며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대화하기 시작했다. 이병은 틴더에서 세련된 남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가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고급 음식 사진, 5성급 호텔, 여유로운 삶. 류메이는 그의 게시물 하나하나를 동경심으로 지켜보았다. 류메이는 이병이 부유하고 흥미로운 남자라고 믿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고 농담에서 사적인 비밀까지 오갔다. 그녀는 자신의 삶, 다가오는 결혼식, 그리고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병은 교활하게 달콤한 말로 응답하며 그녀가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20여, 류메이와 이병의 관계는 평범한 대화를 넘어섰다. 영상통화를 시작했어요. 이병이 취조실에서 말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리고 나체 채팅도 했죠. 이병은 류메이가 결혼하기 전에 자극적인 느낌을 시도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진짜로 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그녀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가 말했다. 저는 그냥 그녀의 뜻에 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리 형사는 이병이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류메이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밀어붙여 덫으로 만들었다. 영상통화는 다리가 되었고 그녀가 이병이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27.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진 후 흥미로운 감각을 찾기 위해 그들은 쾌감을 높이려고 새롭고 낯선 장소로 갔다. 그날 장소를 정한 후 그들은 택시를 타고 폐건물로 갔다. 그리고 이병은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다. 폐건물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손을 쓰기 쉬웠다. 류메이는 마치 이 만남이 흥미로운 비밀인 것처럼 들뜬 기분으로 왔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방탕했던 삶에 종지부를 찍을 곳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성관계가 끝난 후 류메이가 방심한 틈을 타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온 힘을 다해 여자의 목을 졸랐다. 메이는 저항하려 했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치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고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숨이 멎었다. 방금 범죄를 저지른 후 숨을 헐떡이는 남자만 남겨둔 채 류메이에게서 생명의 징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와 지갑 속 현금 약 300위안 남짓을 챙겼다.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돈은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의 범죄가 아무도 모르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실행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의 시신을 냉혹하게 내버려 두었다. 방금 그와 사랑을 나누었던 여자는 이제 영혼 없는 물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의 연민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모습으로 자리를 떴다. 싱타이에서의 재판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리 형사는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선 이병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재판부 또는 배심원단은 틴더 메시지부터 이병의 잔혹한 행위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고 피고인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에 따라 피고인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병은 아무 반응 없이 마치 운명을 받아들인 듯 가만히 서 있었다. 리 형사는 법정을 나섰고 싱타이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류 메이를 생각했다. 이병의 치명적인 덫에 걸려든 자유분방한 젊은 여자. 그는 장 웨이를 생각했다. 결혼식 며칠 전에 약혼자를 잃은 남자. 사건은 종결되었다. 리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법정을 나섰다. 그는 저 밖 어딘가에 여전히 희생자들과 포식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